작품 보는 순서대로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이제 안내 좀 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가 이제 등록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진을 좀 보고 가셔야 돼요. 예. 그 사진이 이제 2장이 준비가 되는데 1973년에 그 우리 문장가들의 고향을 찾아서 이제 책을 한 권을 낸 거기에 우리 김유정 편에 저기 기록돼 있던 사진이에요. 여기 이제 명작의 무대 이렇게 나왔잖아요. 명작의 무대, 김유정 명작의 무대. 10장면을 우리 작업을 했는데 10장면은 어떻게 뽑았느냐 하면 그 김유정이 소설 33편을 썼어요. 단편 소설을. 그 중에서 12편이 농촌 소설이에요. 근데 그 중에 7편에 이 마을의 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설을 읽으면 그 실명을 아는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다는 얘기구나. 이거를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출해서 그 장면을 그 모티브로 그림을 그리고 인형을 만들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수필은 12편을 썼어요. 그 12편 중에 우리 강원도 여성을 옹호하는 글이 2편이 있어요. 근데 저는 수필은 김유정 작가의 수필은 안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예. 그리고 2편은 본인의 얘기에 대한 수필 2편. 그래서 4편의 수필을 제가 셀렉을 했고요. 그걸 이메일로 딱 보내고 여기에 대해서 작품을 이번에 그 수필을 좀 접할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라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으니 이 작가들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그렇겠네. 실제로 쉬운 줄 알고 시작했는데 작품을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읽었다는 거 아니야. 왜냐면 캐릭터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고생을 엄청나게 하셨어요. 상당히 여성을 옹호하는 그러니까 응원하는 그런 그런 수필을 쓰셨어요. 이제 여기 한번 그리고 보시면 점순이부터가 기가 세고 그 걔가 맨날 깨지잖아요. 그것처럼 여성의 그 저기가 파워가 물론 지주의 딸이니까 그랬겠지만 선생님 쪽 아들 이 김유정 작품에 점순이가 나오는 작품이 2개가 있어요. 이게 엄청 그 대중적이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저 동백꽃과 봄봄. 근데 이제 동백꽃에 나오는 점순이가 우리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여자애가 기가 적극적이고 현대적이고 네네. 그다음에 똑똑하고 미인이고 거칠거칠하고 이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은 여기에 이렇게 미인으로 이렇게 점이 하나가 딱 찍혀 있는 이렇게 뭔가가 분명한 이런 점순이 캐릭터를 만들어 주셨죠. 또 한 명의 점순이는 작고 아주 새침해요. 새침하고 그다음에 이의 얘기에 의하면 감참회처럼 이쁘다. 그러니까 동글동글 이쁜 그런 점순이에요. 이 점순이가 다른 점순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장면에 이 김유정의 그 봄봄이란 소설에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그러나 내 사실 참 장인님이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 전날 외에 내가 쇠고기에 맞은 봉우리 화전밭을 혼자 갈고 있지 않았었느냐. 그런데 이제 막 가슴이 울렁울렁 하는 거야. 이제 봄이 됐으니까. 요 쇠고개가 바로 여기 뒤에 있는 고개예요. 거기서 좀 화전밭을 가꾸고 있는데 아니 이놈의 장인이 왜 나를 장가를 안 들여주는 거야. 그래서 화가 난 거야. 약속을 안 그래서 장인님의 소니까 이 망할 자식의 소 하면서 소를 있냐 때리고 있는데 점순이가 점심을 이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점순이를 보니까 화가 더 나. 왜? 그 키가 왜 안 크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그 키를 보니까 더 화가 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장면을 이 봄봄의 요 장면을 우리 화가님은 이렇게 표현하셨고 우리 인형 작가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점순이 봐요 얼마나 귀엽고 이뻐요. 그렇죠. 예. 그리고 키가 안 커가지고 이렇게 손 아래 키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요런 포맷이에요. 그래서 우리 10장면은 김유정의 글과 유한석 화백님의 그림과 손문자 작가님의 인형과 이렇게 해서 여기 하나의 세트. 그래서 10장면 이렇게 됩니다. 진짜 콜라보레이션이네. 예, 콜라보레이션이에요. 여기 해서 뭐 우리가 이제 다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 여기 요 장면을 얘기해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가을이라는 소설이에요. 가을이라는 소설에 보면 단편이었나요? 네, 단편이에요. 이
김유정은 장편이 없죠. 장편을 못 썼어요. 네, 예, 장편 장편을 소설이 못 없어. 썼고 예, 단편을 썼는데 여기에 보면 제순례 술집이 그 소개를 해서 주막에 와 있다 했어요. 이 제순례 이 주막 이게 어디냐면 저기 지금 점순례 닭갈비 뒤에 네. 거기에는 지금 다 쓰러져서 있는 그 주막이에요. 그래서 이게 딱 명칭을 있잖아요. 그 제순례 술집이 주모가 이제 소개를 한 거예요. 거기가 주막이었다고. 소개를 했어. 그래서 어떤 소개냐 하면 이 복만이가 추수를 다 했는데, 그러니까 추수를 했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가을을 하여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을을 하여도 남는 게 없고 오히려 빚이 너무 남는 거예요. 그땐 다 그랬지 뭐. 아니 근데 추수를 했으면 뭔가 남는 게 있어야지 되잖아요. 근데 가을을 하여도 남는 게 없어. 근데 빚이 아직은 많아. 그럼 빚을 어떻게 갚아? 그래서 이 복만이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 아내를 팔자. 그래서 이제 아내를 팔기로 했어. 그래서 이제 제순례한테 아내를 팔겠다. 이 작품 이름이 뭐라고요? 아 이거는 가을. 가을. 가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요 한거풍이가 이 큰 물 건너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아마 사막산 아래에 집이 있었나 봐요. 그가 이 아내를 사고 싶어 해. 근데 이 황거풍이는 소장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분명하게 하고 싶어. 그래서 계약서를 꼭 쓰고 싶어 해요. 그래서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이 동네에는 글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밖에. 나는 학교 문턱에 가본 적이 있다고. 내가 한글을 안다고. 그래서 이 계약서를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가서 계약서를 이렇게 써주고 나 일금 50원에 내 아내를 넘기노라 하고 복만이가 이제 인장을 찍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내가 따라가잖아요. 이 아들이 영식이랑 아들이 막 우는데도 매몰차게 어떻게 저렇게 정을 떼고 가나 싶을 게 딱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이 소장사가 막 씩씩거리면서 나타난 거야. 내 아내 내놔라. 너가 빼돌렸지. 나는 계약서를 대신 써준 거밖에 없는데 나 모른다 막 그러니까 내가 50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나는 그 아내가 정말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난 그 아내를 찾고 싶다. 뭐 방법이 없냐.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그 진정이 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죠. 아마 모른 몰라도 덕냉이 큰 집에 갖기가 쉽지요. 저 덕만이 마을 거기 그 마을에 갖기가 쉽지요 이래요. 근데 이미 이제 하늘에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어요. 노을이. 그러니까 이 마을의 놈이 경풍을 하도록 반색을 하며 애꾸눈을 바짝 들이대고 끔뻑거리면서 우리네를 찾으러 가자 이거야. 그래서 주막에서 하루 쉬고 내일 아침에 찾으러 가기로 했는데 내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가봤자 아마 없을걸.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우리 30년대 농민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사랑하는 아내를 이렇게 팔았을까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우리 마을에 대한 지명이 그대로 불과 몇십 년 전인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바뀌었어. 그래서 이걸 읽으면 참 가슴이 아파요. 아, 김유정 소설은 읽으면은 제가 외국에 가서 오래 살았는데 김유정 소설 한 권을 문고본 을유문화사라는 데가 있어. 거기서 나온 한 권을 동백꽃이라는 그 단편 그렇게 빛바라는 거 가지고 다녀요. 세계 다니면서. 여러 번 읽어도 맛이 다르죠. 읽을 때마다 맛도 그렇지, 다르고요. 그게 참 천재적인 그리고 것 같아요. 상당히 여성 상위는 아니지만 여성을 상당히 존중하는 작가예요.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거를 고발하는 소설을 쓰시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두 작품은 우리 뭐 안 하고 넘어갈 건데 이 작품에 보면 다 아내를 팔고 아내를 뭘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아내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로 소설을 읽어본 사람들은 이분이 얼마나 여성들을 옹호해주고 싶고 그렇죠. 이들을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고 싶을까 이런 따뜻한 마음이 예, 있다는 그 걸 속이 깔려 있어요. 그건 제대로 읽으신 거예요. 예. 제대로 읽으신 이 김유정 작가 애독자분 누구신지 간단하게 근데 소개 누구세요 근데? 누구세요? 소개 좀 해주세요.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뭐 비행기 달린 회사에 근무를 하는 탓으로 해외를 많이 가서 살아가지고 한 40여 년 외국에서 살다가 역시 고향이 좋잖아요. 그래 전 서울 토백인데 서울로 돌아왔어요. 근데 서울은 예전 서울이 아니더라고요. 40년 전, 50년 전 떠났을 때 서울이 아니고 그게 제가 이제 찾아온 게 강원도로 왔는데 춘천으로 오게 됐어요. 어찌어찌 해서. 근데
원래부터 옛날에 문고폰으로 요만한 그 책이 을류문화사에서 나온 그 맞아요. 동백꽃이라는 저도 그걸 예, 많이 읽었어요. 예, 예. 그거를 세계 어딜 가도 들고 다녔어요. 아,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김유정 작가를 상당히 토속 작가로 한국의 토속 문학의 제1인자로 전 괜히 치거든요. 반가워요. 저 집안도 아니지만 너무 반가워요. 그런데 김유정 역이 생기고 이런다 그러니까 저는 뭐 자석에 뭐가 끌리듯이 이렇게 끌리는 거죠. 그래 오늘도 어저께 손님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조용히 좀 오려고. 조금 있다가 우리 김유정 자기에 대한 수필을 쓴 거를 네. 제가 설명하면 근데 제가 수필은 읽어본 예, 일이 나오셔도 있어요. 돼요. 더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강원도 여성에 대한 얘기인데 이 사람은 그 사실은 김유정은 완전히 서울백이에요. 거기다 서울백이가 아니라 종로백이야. 그러니까 사대문 안에서 그 종로에 그 대가집들하고 살던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옛날 문인들은 대부분이 종로통에서 그렇죠. 놀았어요. 예, 예, 예. 이거 다 될지 모르니까 잘 그런데 그 종로에 있는 그분들이 묻죠. 도대체 뭐 강원도에서는 아내를 팔고 술집에다가 작부를 시키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 근데 뭐 종로에. 날개 작가 이상도 예. 저기 뭐 마누라를 저기 시켰잖아요. 다방. 그래서 양반들이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이 사회공론에다가 아니 매일신보에다가 수필을 하나 발표해요. 그래서 조선의 집시 들병이 철학이라는 수필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들병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도대체 들병이가 누구냐? 그리고 들병이라는 그 명사 용어를 쓰는 사람도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들병이가 누구냐라고 하니 그 들병이는 조선의 집시다. 이렇게 해서 수필을 하나를 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여기를 보면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가을을 하여도 빛만 남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쌀이 남아야 되는데 빛이 남아. 그러면 저 인제, 홍천 이 가난한 시골의 마을 사람들이 가을을 하고 나서 이제 보찜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지게에다가 간단한 세간살이를 메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 갓난아기를 업고 이렇게 해서 유랑을 하는 거예요. 유랑을 하면서 밥을 얻어먹으면 되는 거야, 밥을. 근데 이들은 거지가 아니에요. 밥을 얻어먹지 않습니다. 어디에 고용되지도 않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 가느냐? 그 주막에 들어가죠. 왜냐하면 주막에 사람들이 많이 주막에 들어서 이런 들병에 요게 한 대, 이건 좀 작아요. 이건 좀 작고 이거보다 좀 컸을 텐데 한 대를 받으면 원래 이게 17전이래. 17전인데 주모한테 이걸 20전에 맡아. 20전에 그 외상으로 사요. 그래서 이거를 잔술로 이렇게 풀어서 팔면 요 한 병을 팔면 50전이 나왔대요. 그러면 주모한테 20전을 주고 자기가 그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잔술로 풀어 할 때 여자가 필요하죠. 이게 술만 파는 게 아니라 술만 어떻게 팔겠어요? 그러니까 노래하라면 노래를 하고 춤을 추라면 춤을 추고 만지겠다면 만져도 주고 이게 개그의 소청이면 무엇을 막론하고 응납할 만한 후의를 가질 것이다. 흔히들 술집 작부라고 불렀던 게 그런 일일지 그런 일처럼 비슷하긴 하지만 몸을 팔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니 몸을 팔죠. 몸을 팔죠. 그럼 작부지 뭐 완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단순하게 이건 작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김유정은 그냥 작부가 아니다. 이들은 조선의 집시다. 이렇게 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해 나가는 거예요. 에세이에 조선의 집시라는 말을 조선의 집시 들병이 철학이에요. 이 수필의 제목이. 그래서 이제 겨울을 나고 나서 봄이 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 농사를 지면 결국은 지주와 빗장이에게 수확물로 주고 다시 한겨울을 염려하기 위하여 한 해 동안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1930년대에 우리나라의 전 국민의 80%가 농민이었어요. 그 농민 중에 60%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너 배부른 너네들이 어디 손가락질을 하고 도리가 어떻느니 도덕이 어떻느니 얘기하느냐 이런 투로 이제 이 수필을 써주시는 거예요. 우리 작가님은 이렇게 수필은 그렇고 우리 작가님은 그래서 이제 들병이가 이게 노래하는 이렇게 그림도 그려주시고
이 들병이가 그래도 인기가 있으려면 이쁘고 노래도 잘 그렇죠. 불러야 인물과 돼요. 노래도 그래서 한번 이제 뽑아야 되겠지. 예, 어. 이렇게 이쁘게 그려주시고 이게 이제 주막에 사람이 안 찾아오면 이 술병을 들고 메고 손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한 잔 주고 좁쌀을 주면 좁쌀 받고 콩을 주면 콩을 받고 이렇게 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필 속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요. 아, 이 도자기는 우리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전시 준비하는 걸 알고 우리 춘천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김남주 도예가가 이거를 찬조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 분위기가 훨씬 더 잘 나죠. 그런데 나 그렇습니다. 옛날 자개 화장대가 분위기가 예, 좋네요. 예, 방 같은 느낌이죠. 이거 이제 강원의 여성이라는 또 수필인데 이거는 좀 패스하고 여기 보면 김유정이 이제 25살에 데뷔하면서 바로 폐결핵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침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전부터 사실은 이게 치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침을 한번 시작하면 위로 각혈을 한 요강, 뒤로 고름을 한 요강, 이제 그렇게 지냈는데 그 망한 형수를 따라다녔죠. 왜냐면 이제 그 부잣집이 다 망해서 완전히 거렁뱅이가 됐는데 형은 이제 이 고향 마을로 다시 내려왔고 형수가 그 서울 생활에 셋방살이를 전전했어요. 그 셋방살이 형수한테 얹혀서 살았죠. 그런데 이제 이 결핵이 너무 심해지고 하니까 정릉에 있는 암자로 이렇게 요양을 가요. 지금으로 치면 코로나라 치면 격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폐병 환자는 전염이 되니까 셋방살이 같이 따라다닐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이 정릉에 와서 이제 잠시 동안 있었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얘기냐면 내가 이제 기침을 참으려고 했으나 기침이 시작되면 발작적으로 기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침이 안 되게 이렇게 막으려고 해도 이게 막 이 손을 떠들고도 이제 이 기침이 일어나는데 내가 기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옆에서 또 요양하고 있던 이 사람이 흥건히 자다가 내 소리에 일어나서 자기도 기침을 하는 거야. 아직 그래서 미안한데 그것보다 더 미안한 건 뭐냐. 그 옆에서 날로 더하여가는 아들의 병으로 끝없이 애통하는 옆방 그 어머니의 탄식이 더욱 마음 아프다. 내 뼈끝이 저려온다. 엄마가 아이고 아들아 이거 어쩌니 아들아 이 소리를 들으니 내 뼈끝이 저려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해보니 나도 한때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광경을 목도하고 보니 지금 어머니가 있었으면 이 어머니가 얼마나 애달팠을까. 나는 차라리 어머니가 없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없는 행복을 있는 듯이 느끼고는 한숨을 쉰다. 너무 가슴 아픈 수필이죠. 혼자서 투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김유정 작가가 언어는 역시 그 시대의 사투리가 대단하죠. 방언이 나오는데 지금 요즘 언어로 읽어도 굉장히 모던해요. 모던하죠. 예, 아주 문자 표현이 모던하게 사실적인 묘사를 네, 했기 네. 때문에 모던하게 느껴져요. 굉장히 느껴지는. 이분이 이게 이제 돌아가시기 4개월 전에 쓴 수필이고요. 여기서 이제 병이 너무나 많이 악화돼서 2월 달에 그 매형이 없고 그 시집간 누나네 그 시댁으로 가요. 그 과수원 창고에서 잠깐 계시는데 거기 한 달 정도 있다가 돌아가셨죠. 3월 달에. 그래서 그 우리 인영 작가님께서 이렇게 아파서 너무너무 아프고 그래서 머리가 다시는 이런 이게 지금 28살이거든. 그런 장면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이 김유정 작가는 실제로 이게 그 사람이 쓴 아주 그냥 낙서까지를 다 모은 게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 없죠. 옛날 우리 대작가들이 막 이 전집으로 쓰는 거에 비하면 평생에 요만큼 쓴 거니까 많이 쓴 건 아니죠. 근데 너무 아름답게 썼기 때문에 가만 있어. 콘텐츠를 좀 보고 싶어가지고. 소설, 수필, 일기, 뭐 좌담까지 다 비하인드 스토리 예. 뭐든지 다 총망라된 총망라해도 요거 한 권이라고. 예, 요거 한 권이라고. 원래 짧게 살다가 사람인데 뭐 근데 한 3, 4년 이제 썼기 때문에 그런 거. 그렇죠.
아, 이 책이 지금 구입을 할 예, 수가 예, 있어요? 이거 구입이 되는 책인데 이거 이제 여기 한 권에 불과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게 마지막으로 우리 스피드 한번 보고 끝낼까요? 여기에는 보면 김유정은 완전히 종로백이에요. 종로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거기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뭐 연희전문까지 이렇게 갔었던 사람인데 그리고 이 마을에는 사실은 살았던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언제 했냐면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연희전문 잘리고 연애에도 실패를 하고 좋아하는 여자마다 이렇게 바람을 예. 맞는지 그래서 이제 좀 안타까워. 실패하고 모든 것이 그러니까 집은 망했고 22살에 자기 형을 만나러 이제 이 고향에 오죠. 그러니까 서울로 유학을 갈 때는 서울에 집을 사고 말하자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 아들이라 그렇죠. 서울로 예. 유학을 간 거죠. 아니 유학을 간 게 아니에요. 이분은 6살 때 온 집이 다 서울로 이주를 동부로 했어요. 예. 운이동으로 다 예, 나는 이주했어요. 유학을 보내 집을 사고 보낸 줄 그리고 알았거든요. 초기에는 이제 부잣집이니까 거기서 독선생을 불러가지고 그 개인 그 한문 교육을 해요. 어디 학교 나왔어요? 제동 보통 학교 나오고 제동학교 나왔고 예, 휘문고보 나오고 저는 수성국민학교 저희 집이 가회동이에요. 동시간 태어난 게. 비슷한 곳이네요. 그렇게 서울에서 살던 사람이 아무리 집이 망했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분이 왜 자기는 신례마을 사람이라고 그 술만 먹으면 나는 신례마을 사람이라고 하고 고향이 신례마을이라고 강원도 아리랑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촌사람도 아닌데 그랬을까? 그게 저한테는 책 읽으면서 항상 의문이었어요. 아 그런데? 예예예. 그런데 그런데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어. 그 마음을 그가 왜 내 고향은 신례마을이고 나는 춘천 사람이고 이렇게 얘기했을까를 생각해봤더니 요 문장에서 발견하셨어요? 요 수필을 읽으면서 제가 그 마음을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필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 5월의 산골짜기라는 수필이고요. 제일 첫 장면이 나는 춘천에서 20리 떨어진 신례마을이 내 고향이다 라고 시작을 해요. 근데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쭉 읽어보면 이 마을 사람들한테서 따뜻한 정을 느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상황은 어떤 거냐면 5월의 산골짜기잖아요. 그 5월이면 지금 농사가 시작되는 때예요. 근데 5월에 옛날에 농사를 지려면 거름을 내야 되잖아요. 거름이 어디 있어요? 비료가 없던 시절에 1930년대 인분이 필요. 인분밖에 없지. 근데 만약에 소똥을 넣고 싶은데 소는 부잣집이나 소를 기르지 가난한 집에 무슨 소가 있어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제 거름이 없잖아. 그러면 거름을 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산에 가서 가를 꺾고 오는 거야. 갈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떡갈나무 잎들이에요. 그러니까 도토리나무 이파리들을 갈이라고 해요. 그 갈을 꺾어다가 이게 이파리가 5월이 되면 이렇게 이만큼 커지는데 야들야들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꺾어다가 지게를 지고 내려와서 논에다 뿌리고 논에 짓 밟아서 그게 썩게 하면 그게 이제 1년의 거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고된 일이냐. 산에 가서 낫으로 베지, 지고 내려오지, 그 질퍽질퍽한 논에다가 뿌리지,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야. 그래서 이 가를 내는 거는 각각 하는 게 아니라 다 품앗이를 해. 다 모여서 품앗이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니까 그때는 뭐 영양 상태도 안 좋으니까 한 번 지고 내려오면 막 탈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를 할 때에는 사람들이 갈꾼들은 8끼를 먹는다 이렇게 쓰셨어요. 8끼를 먹는다. 그래서 잿누리 먹고 한바탕 일하고 또 아침, 점심, 저녁 견누리 새참 예. 그리고 중간에 또 막걸리 떡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8끼를 먹는데 이제 한바탕 일하고 앉아서 막걸리 한 잔 마시고 또 한바탕 일하고 막걸리 마시고 이렇게 했겠지. 근데 이제 그걸 먹을 때 5월에 무슨 먹거리가 풍부했겠어요. 그런데도 이 갈꾼들은 그걸 먹을 때 이봐요.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보게 이리와 한잔 하게 밥이 따스하니 한술 뜨게요. 이렇게 옆 사람을 불러서 같이 음식을 나누는 것이 그들의 예의다. 어떤 사람은 아무개 갈 꺾는다 하면 당당히 가서 제 몫을 요구한다. 당당히 가서 얻어먹는다. 그래서 이거는 그 막걸리의 맛도 좋거니와 응계중계 모여 한가족같이 주고받는 기분만도 깨끗하다. 산골이 아니면 보기 어려운 귀여운 단란이다. 마지막에는
상점벽해가 되어도 이 마을은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 상점벽해의 화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 마을을 추억하면서 쓴 거예요. 이 수필은 김유정 선생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쓴 겁니다. 전해 5월에 쓴 거예요. 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쓴 거. 근데 이걸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 그러니까 투박하지만 원초적이지만 따뜻했고 자기한테 그 호의를 가지고 대해줬던 거, 그런 추억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불행하고 쓸쓸하게 살았던 이 사람의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이 2년 안 되는 이 시기가 가장 따뜻했던 시기가 아닌가. 그러니 자기가 모이면 나는 고향이 신뢰마을이다. 나는 고향이 신뢰마을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분이 이 수필을 쓰고 그 다음에 5월을 보지 못했어요. 3월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인테리들한테는 상록수 운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 농촌 계몽을 하기 위해서 밤에 와가지고 야학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그 인연 나와가지고 가르치셨죠. 이분이 이제 야학을 하긴 했는데 이분은 계몽운동하고는 결이 좀 달라요. 네, 그건 이분은 그래요. 계몽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배웠으니까 저 무지랭이들을 내가 잘 깨우쳐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록수의 시문이 예. 같은 그게 이제 줄기가 계몽운동이잖아요. 있고, 그런데 이 김유정 선생은 그분들의 삶 자체가 완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더불어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이게 아까 보이는 그 농민회 같은 게 협동조합이거든요. 그들하고 더불어서 같이 협동조합하고 부인회를 만들고 이렇게 살려고 그랬지, 저들을 계몽해서 깨우쳐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결이 달라요. 근데 인형이 이쪽하고 이쪽은 김유정 작가라는 건 알겠는데 이건 점순이에요. 내 눈엔 전부 점순이로 밖에 안 보여. 점순이죠. 점순이죠? 또 다른 점순이죠.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마을의 여성을, 마을 처녀를 한 명. 왜냐하면 이게 시커먼 남자만 둘이 있으니까 조금 이제 해서 우리 작가님이 바란스를 바란스를 해주셨는데, 네네. 요거는 이제 눈을 부릅뜨고 이런 아주 쌩쌩한 이 젊은 그 김유정, 건장한 김유정, 사실은 여기 있을 때는 안 아팠어요. 올라가서 글을 쓰면서 폐결핵이 생긴 거니까 여기 있을 때는 아프지 않았어요. 집에 가서 닭 좀 삶아 먹고 몸보신을 좀 예, 해야 그것도 아시네. 네. 그거는 이제 이렇게 아플 때. 저 김유정에 대해서는 아이고. 이것만 스필만 제가 저기를 했지. 네, 요거 소설집을 한 번만 보셨으니까, 그렇죠? 인형 작가님 모시고 같이 이야기 좀 이제 마무리 좀 아, 그럴까요? 네. 예, 우리 인형 작가님, 작가님. 인형 작가님이.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제가 오늘 이거 와서 만들었어요. 인형을 보니까 이제 점순이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이런 건 전부 점순이를 의식하고 하셨는지. 네. 그리고 김유정 작가는 그 검정 두루마기에 하얀 그 네. 깃동이 참 잘 어울리는 그런 작품을 만드셨는데. 김유정 작가가 네. 배운 분이고 네. 생각이 깊으신 분이고 점잖고 그런 느낌을 좀 이렇게 검정 두루마기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좀 예의를 갖춘 네. 그런 모습. 실제도 상당히 인테리고 예의 바르신 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네. 외국 때는 우리 이호석이나 아니면 우리 차상찬 선생님들 보면 이게 맥고 모자에 지팡이 들고 양복 딱 입으시잖아요. 네. 이게 신 남자의, 그러니까 진보적인 남자의 표현이었는데, 이분은 갖춰 입으시는 너무 가난하고 또 생각도 그래서 그런지 늘 이렇게 두루마기를 많이 입고, 근데 번거지 모자도 썼다고는 하는데 두루마기 모자를 한복을 많이 입고 이제 아리랑을 많이 부으시고 이랬대요. 근데 작가님이 많은 인형을 그 스토리에 따라서 만드셨는데 어떤 인형이 특히 애착이 가시나요?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제가 책 이제 추천해 주신 그 장면을 읽고 이제 책을 읽고 그러면서 김유정의 그 생각, 느낌이 돼서 해보려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점점 그 마음이 되더라고요. 김유정의 눈으로 봐지는 동네 사람들, 또 악다구니 같이 살고 뭐 거칠게 살아도 그 안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나 뭐 생명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중에서 저로서는 같은 여성이면서 또 이렇게 씩씩했던 많이들 알지만
그 점순이 네, 네, 너네 네. 집에 감자 없지? 이럴 때 점순이의 그 똘똘함과 적극성 그게 우리 현대 여성한테도 필요한 네. 그거를 저는 저 개인적으로 그 씩씩함과 그거를 받고 싶을 정도로 아주 주도적이고 그런 모습이라 좋았어요. 점순이가 아주 마음에 드셨군요. 점순이. 새롭게 다시 보게 되는 여성의 모습 그렇게 다시 느꼈어요. 아주 현대적으로. 네, 점순이가 굉장히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으로 네, 그런 씩씩하고 네, 보여서 주도적이고. 인형도 그렇게 느껴졌어요. 어머 감사합니다. 그렇게 느껴서 제작했는데 그렇게 네, 느꼈다니 그래서 선생님의 작가를 인형 작가 선생님의 의도를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감사합니다. 역시 생각은 통합니다. 내가. 김유정과 저와 이제 이렇게 우리 독자와 같이 한 마음이 됐으니까 우리 성공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의도한 대로 느껴주시니까. 진짜 자연스럽고 좋아요.